노아의 방주 내부는 결코 평화로운 동물원이 아니었습니다. 포식자와 먹잇감이 어둠 속에 함께 갇혀 있고 바다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이 안에서 공황을 억제하고 내부 환경을 통제하는 일은 생존의 핵심이었습니다. 만약 환기가 멈추거나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기라도 했다면 모든 것은 끝이었을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거대한 구조물의 내부 작동 방식을 재구성해 당시의 기술로는 상상하기 힘든 생명 유지의 해답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보려 합니다. 만약 방주가 일반적인 배처럼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첫 주도 버티지 못하고 두 동강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묘사하는 구조는 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상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가 그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바다에서는 속도가 아니라 안정성이 전부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배에는 방향을 조절하기 위한 키와 돛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정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대홍수에는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항구도, 도시도, 마른 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조물의 유일한 목적은 단 하나, 세상이 끝나는 동안 가라앉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묘사한 것은 배가 아니라 거대한 직사각형 상자였습니다. 방주의 비율은 길이가 너비의 6배였습니다. 오늘날 대양을 횡단하는 초대형 화물선들을 보면 놀랍게도 거의 같은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순수한 물리학의 결과죠. 조선공학에서는 이를 수동 안정성이라고 부릅니다. 건물보다 높은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는 빠름이 아니라 버티는 힘이 중요합니다. 상자 형태의 구조는 파도에 밀려 기울어질수록 스스로 중심을 되찾으려는 힘이 강해집니다. 뒤집히기는 어렵지만 이런 크기의 나무 상자를 만드는 데는 치명적인 위험이 따릅니다. 나무는 휘어집니다. 앞과 뒤를 동시에 거대한 파도가 때리면 중앙이 공중에 뜨게 되고 구조물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순식간에 부러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내부의 세 층 구조는 단순히 동물을 나누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층들은 벽을 서로 묶어주는 거대한 보강제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방주 전체는 안팎으로 역청 즉 타르로 완전히 덮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해서 방주를 본다면 매끈한 나무배를 보게 되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것은 검은색 타르로 덮인 거대한 관처럼 생긴 구조물입니다. 완벽하게 방수된 이 껍질은 물을 막아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지옥을 만들어냈습니다. 위험을 모두 안에 가둬버린 것이죠. 문이 닫히는 순간 방주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이미지는 잊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 포식자와 먹잇감을 함께 가두는 것은 학살을 부르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사자와 얼룩말을 같은 공간에 풀어놓으면 하루 안에 동물원은 토축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설계는 최고 수준의 보안 감옥처럼 작동해야 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수직 분리였습니다.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을 다른 층에 배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냄새 하나만으로도 포식자는 광폭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방들을 설명하는 아주 특정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키님, 뜻은 둥지입니다. 이는 거대한 우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는 거의 고치에 가까운 공간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좁음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20m 높이의 파도가 방주를 때릴 때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곧 치명적인 충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넓었다면 동물들은 파도의 흔들림에 다리를 부러뜨렸을 겁니다. 강제된 고정 상태는 그들을 제자리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게다가 생물학적으로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는 대부분의 동물의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무기력 상태에 들어가고 에너지 소비와 먹이 섭취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나무 벽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소리입니다. 닫힌 나무 통로에서 울려 퍼지는 호랑이의 포효를 상상해보세요. 그 소리는 거대한 악기 안에서처럼 증폭됩니다. 이 음향 공포는 동물들을 집단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침묵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조용해도 동물들은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수천 개의 폐가 뜨거운 공기를 내뿜는 밀폐된 상자 안에서 방주는 점점 가스실로 변해갔습니다. 그곳은 피난처이자 시한폭탄이었습니다. 톤 단위의 배설물이 분해되며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밀폐 공간에서 노아가 불을 하나만 켰어도 방주는 거대한 화염구가 되었을 겁니다. 폭발 위험 외에도 더 조용한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오염된 공기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무겁습니다. 아래로 가라앉아 바닥에 쌓입니다. 환기가 없었다면 하층에 있던 동물들은 잠든 채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은 극도로 폭발성이 강한 가스입니다. 방주는 단순한 축사가 아니라 가스 폭탄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폭풍을 들이지 않으면서 이 상자가 숨쉬게 해야 했습니다. 그의 답은 성경의 초하르라고 불리는 작은 기술적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것은 폭 45cm 정도의 계급으로 구조물 상단을 따라 길게 나 있었습니다. 풍경을 보기 위한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콧구멍이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동물이 내뿜는 열로 데워진 공기는 위로 상승했고 가벼워진 공기는 천장의 계급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내부에 생긴 압력차가 차가운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굴뚝 효과입니다. 방주는 동물들의 체온을 이용해 스스로 산소를 펌프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은 즉각적인 물리적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무거운 동물일수록 열을 많이 내고 그들은 아래층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곧 무게 중심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노아가 동물 배치에서 단 한 번이라도 계산을 틀렸다면 방주는 5분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코끼리와 코뿔소를 위층에 둔다고 상상해보세요. 첫 번째 측면 파도에 구조물은 그대로 뒤집혀 바다 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현대 조선공학에는 배와 관을 가르는 단순한 규칙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은 아래에 둔다. 방주의 최하층은 창고가 아니라 안정성의 심장이었습니다. 수톤짜리 생명체들이 바로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무거운 동물들이 살아있는 평형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무게 중심을 아래로 낮추면 방주는 거대한 진자처럼 작동합니다. 폭풍이 한쪽으로 밀어도 아래의 질량이 다시 중심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방주를 세워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안정은 생물학적 악몽을 불러왔습니다. 선박의 바닥은 항상 가장 습하고 가장 차갑고 가장 불결한 공간입니다. 결로와 물기가 모두 그곳으로 모입니다. 거대한 동물들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 젖은 나무 위를 밟고 하루 종일 버텨야 했습니다. 이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환경은 인간을 도와야 했습니다. 완전한 어둠과 파도의 규칙적인 흔들림 속에서 대형 포유류는 자연스럽게 활동을 줄입니다. 어둠은 학대가 아니라 자연이 제공한 진정제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흥분 상태였다면 먹이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방주의 최하층 즉 선창은 거대한 생명체들이 깊은 잠에 빠져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소모하는 잠든 거인들의 침실이어야 했습니다. 이제 안정성은 해결됐고 무거운 동물들도 아래층에서 조용히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고 있어도 그들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이론이 무너지는 치명적인 물류 문제가 등장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지게차도 전기도 없는 상황에서 고작 8명이 하나의 도시 규모에 달하는 동물들을 어떻게 먹였을까요? 만약 하루 종일 계단을 오르내리며 양동이를 나르는 방식이었다면 그들은 첫 주도 넘기지 못하고 쓰러졌을 겁니다. 답은 그들 머리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이 전기 없이 하루 3번 5천 마리의 동물을 먹인다. 노아의 가족이 짐을 등에 지고 옮겼다면 첫 주 안에 과로로 사망했을 겁니다. 이건 의지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입니다. 순수한 노동력으로는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불가능한 방정식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 힘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중간층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전략적 분배 센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치는 완벽했습니다. 아래층의 습기와 차가운 해수의 영향을 피하고 위층의 열기에서도 벗어난 가장 건조하고 안정적인 공간. 바로 그곳이 곡물, 마른 풀, 씨앗, 수톤을 썩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바다에서는 굶주림만큼이나 곰팡이도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상하는 순간 여정은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외부와 같은 수지로 밀봉한 항아리나 저장고를 사용했을 겁니다. 단 한 방울의 습기도 식량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운반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가장 크고 무거운 동물들은 식량 창고 바로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굳이 가능하다면 무거운 걸 계단으로 들고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고대 공학은 이미 중력을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부 저장고에서 하부 먹이통까지 나무로 된 관이나 간단한 홈통이 연결돼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바닥에 작은 문을 열면 곡물이 관을 타고 떨어져 아래층 코끼리의 입 앞까지 그대로 도착하는 구조입니다. 힘도 에너지 낭비도 필요 없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작업은 문을 열고 닫는 단순한 일상이 됩니다. 하지만 식량 유입 문제를 해결한 순간 즉시 새로운 재앙이 시작됩니다.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개의 생명체가 밀폐된 공간에서 매일 배설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더러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며칠 안에 모든 생명을 질식시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의 축적입니다. 음식이 중력으로 내려왔다면 배설물도 어딘가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5천 마리의 동물이 매일 먹는다면 매일 엄청난 양의 배설물이 생깁니다. 만약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삽과 양동이로 모든 우리를 청소해야 했다면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탈진으로 죽었을 겁니다. 8명이 이 양을 손으로 처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피로만이 아니었습니다. 배설물이 쌓이면 소변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 눈과 폐를 태워버립니다. 방주는 곧 떠다니는 정화조가 되었을 것이고 감염과 질식으로 소중한 생명체들을 모두 잃었을 겁니다. 그들은 전기나 수돗물 없이 작동하는 자동 배수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 해답은 아마도 바닥 구조 자체에 숨어 있었을 겁니다. 고대 농부들은 이미 알고 있던 기술, 격자 바닥입니다. 동물들이 서 있던 바닥은 완전히 막힌 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틈이 있는 구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강력한 힘이 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바다입니다. 폭풍으로 방주가 좌우로 거칠게 흔들릴 때 중력이 더러운 일을 대신했습니다. 파도의 움직임이 배설물을 틈으로 밀어넣고 그것들은 경사진 통로를 따라 바로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홍수의 폭력성 자체가 축사를 청소한 셈입니다. 인간에게는 멀미를 유발하던 그 흔들림이 방주 안에서는 생존 장치였습니다. 단 한 방울이 귀중한 식수를 낭비하지 않고 위생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격리된 공간에서 깨끗한 물은 금보다 값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물이 다음으로 마주한 치명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밖에는 산을 덮을 만큼의 물이 있었지만 그 물을 마시는 순간 죽음이었습니다. 대홍수의 바다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퇴적물, 소금, 시체가 뒤섞인 독성의 바다였습니다. 그렇다면 독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어떻게 수천 생명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습니다. 대홍수는 단순한 폭우가 아니었습니다. 지질학적 대격변이었습니다. 바다는 푸른 물이 아니라 뒤집힌 진흙, 뽑혀나온 숲, 부패하는 사체로 가득 찬 독성 숲이었습니다. 이걸 당시 기술로 정화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안전한 물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세상을 파괴하던 폭풍이 동시에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거대한 방주 지붕은 단순한 덮개가 아니라 거대한 빗물 집수 장치였습니다. 전략적으로 배치된 나무 물바지들은 비가 더러운 선체에 닿기 전에 깨끗한 물만 모아 상부의 대형 저장소로 보냈을 겁니다. 여기서 다시 물리학이 생존의 편이 됩니다. 물은 무겁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퍼올린다면 사람은 금방 쓰러집니다. 하지만 식수를 위에 저장하면 중력이 무료로 배달을 해줍니다. 원시적인 수도꼭지를 열거나 대나무나 속 빈 나무관에 막음을 풀면 물은 자연스럽게 아래층의 급수대로 흘러갑니다. 수리 시스템은 스스로 작동했습니다. 비는 위를 채우고 중력은 마실 물을 내리고 파도는 아래를 청소합니다. 방주는 거의 자동으로 움직이는 생존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라도 운영하는 두뇌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이 거대한 요새의 꼭대기에서 8개의 심장이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종 전체의 생존을 짊어진 마지막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립은 서서히 그 대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창이 거대한 생명체들이 잠들어 있는 습하고 어두운 공간이었다면 최상층은 그나마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8명의 인간 승객 중 하나였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을 겁니다. 편안해서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공학의 기본 원칙은 가벼운 하중을 위에 둬야 배가 전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아마도 새들이 이 공간을 함께 사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위치에는 물리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생물학은 바로 이해하죠. 냄새와의 거리입니다. 코끼리와 코뿔소의 배설 구역에서 2개 층 위에 있다는 사실은 잠을 잘 수 있느냐, 밤새 토하며 버티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상부 가파는 사실상 조종실이었습니다. 공기가 그나마 숨쉴만 했고 유일하게 낯빛이 들어오는 공간이었죠. 성경은 조명용 계구부가 단 하나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지붕 위에 난 초하르. 이 구조는 엄청난 심리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370일 동안 수평선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다도 풍경도 시간의 흐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내부만 보일 뿐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건축으로 위장된 자비였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측면에 창문이 있었다면 노아의 가족은 세상의 종말을 앞자리에서 관람해야 했을 겁니다. 도시가 무너지고 숲이 뿌리째 뽑히고 무엇보다 죽은 것들의 시체가 물 위에 떠다니는 모습을 매일 봐야 했겠죠. 지붕의 창은 그들이 겪고 있는 공포로부터 정신을 보호해주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구름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방주 안의 일과는 군대처럼 철저했습니다. 8명이 지구의 생물 다양성 전체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말도 휴일도 없었습니다. 끝없는 점검, 급식, 유지보수의 반복. 그들은 이 행성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인간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서 복잡한 생존 기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구조와 모든 생존 기술은 마지막 한 가지 요소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패했다면 방주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무덤이 되었을 겁니다. 안전이 곧 감옥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어떤 조선공학자라도 말할 겁니다. 배의 측면에 구멍을 내는 건 침몰을 부르는 짓이라고. 그런데 방주에는 측면에 거대한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동물을 태우기 위한 유일한 통로는 작은 문이 아니라 코끼리 2마리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적재 램프였습니다. 이 문이 열려있는 동안 방주는 피난처가 아니라 언제든 침수될 수 있는 취약한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작전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비가 시작될 때가 아니라 이 램프가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섬뜩한 디테일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문을 닫은 것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기록입니다. 물리적으로도 말이 됩니다. 광란의 바다 압력을 견디며 이만한 문을 완전히 밀봉하는 데에는 8명의 힘으로는 부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대한 나무문이 틀에 맞물리며 닫히는 순간 시각적 현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태양을 꺼버린 것 같았죠. 외부 세계와의 유일한 시각적 연결이 끊겼습니다. 회색 폭풍의 빛은 사라지고 내부에 흔들리는 횃불 불빛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방주는 건축물이 아니라 완전히 밀폐된 캡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 끈적한 역청을 문틈마다 덧발랐을 겁니다. 나무는 보이지 않게 되었고 구조물 전체는 검은 접착제 아래 묻혀 수면 위를 떠다니는 잠수함처럼 변했습니다. 이 시각적 차단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만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익숙했던 풍경이 갈려나가고 산이 사라지고 숲이 뽑히고 문명 전체가 진흙 아래로 사라지고 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이 강제된 보지 않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투명한 창이 있었다면 세상의 종말을 지켜보는 경험은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을 겁니다. 닫힌 문은 생명을 보장했지만 동시에 감옥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전했지만 갇혀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어둠 속에서 떠다니며 통제 불가능한 세상의 흔들림을 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물 위에 떠오르는 건 사실 쉬운 단계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거대한 상자를 바퀴도 완충장치도 없이 울퉁불퉁한 진흙 위에
내려앉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구조적 내구성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됩니다. 300일 넘게 어둠 속에서 사방으로 내던져진 끝에 방주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멈춤은 항구에 정박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전체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방주가 아라랏 산들 위에 머물렀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곧 방향도 제동도 없는 거대한 나무 상자가 거친 안반 위에 그대로 내려앉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짜 최종 테스트였습니다. 만약 선체 바닥이 일반 배처럼 비자 형태였다면 지면에 닿는 순간 옆으로 넘어지며 마지막 순간에 동물과 사람을 모두 짓눌렀을 겁니다. 바다에서 안정성을 보장했던 평평한 바닥은 육지에서도 방주를 똑바로 세워주는 콘크리트 기초 역할을 했습니다. 나무가 바위를 긁는 소리는 그들이 평생 들은 소리 중 가장 안도감과 공포가 동시에 섞인 소리였을 겁니다. 노아가 마침내 지붕의 덮개를 걷어냈을 때 충격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것이었습니다. 1년 동안 횃불의 어스름과 선창의 어둠에 익숙해진 눈이 아무 필터 없는 직사광선에 갑자기 노출된 것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에 깊숙이 밀려들며 암모니아 곰팡이 동물의 냄새를 한순간에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풍경은 초록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에 잠긴 말라붙은 진흙뿐인 세계. 행성은 리셋되어 있었습니다. 방주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마법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뻗어 모든 걸 대신해 주지 않았습니다.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생존에는 물리학이 필요했고 생물학, 폐기물 관리, 그리고 극한의 정신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믿음은 고된 노동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노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뿐입니다.